특히 농기구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상당히 과학적이에요. 기계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인간의 모든 영역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농업도 환경도 보호하고 좀 더 인간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반도의 농경의 시작부터 해서 농경에 소요된 농기구의 변천사, 농기구에 얽힌 이야기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농경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농사 짓는 일련의 과정들이죠. 사실은 농경 이전에는 자연 상태에서 먹거리를 취득하게 됐죠. 주로 이제 사냥이나 낚시, 과일들이라든가 열매를 획득하는 이런 방법으로 먹거리를 해결하다가 인구도 늘고 그 자연 상태의 먹거리 확보는 안정적이지 못하단 말이죠. 불안하잖아요. 사냥을 계속 성공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해서 농경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초창기는 물론 그런 수렵이라든가 채집에 병행하면서 시작했죠. 이제 그러다가 농경지도 확대가 되고 농기구도 자꾸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 농경 시대로 접어든 거죠. 그 농경 시대는 신석기 시대 좀 후기부터 시작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 당시 출토지에서 다양한 이렇게 탄화 곡물들이 출토가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 농경은 밭농사부터 시작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농사에 대한 집념이라 할까? 이런 게 강했던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농업이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죠. 70%가 산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극복한 거는 우리 민족의 힘이에요, 사실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벼의 재배의 상한선을 거의 한 38선 정도 여기까지로 봤어요. 벼는 그 이상 위도에서는 재배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다. 실제로 그 신석기 시대나 청동시대 보면 다 벼는 그 이남에 있거든. 그런데 연변 가서 흑룡강성 벼 재배 성공한 나라, 우리가 보통 만주라고 부르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벼 재배한 게 우리 민족이야. 우리 민족이 올라가서 벼를 재배를 성공했어.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연해주 강제 이주됐잖아요. 거기는 농사 못 진 줄 알았어, 벼농사. 거기도 농사 재배 성공한 사람이 민족이 우리 민족이야. 이만큼 기술이 대단한 거죠. 벼농사가 열대식물이에요, 사실은. 적정 온도가 유지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벼농사는 농사 중에서 제일 늦게 도입된 거예요. 우리 한 청동기 시대, 지금 개발자 겨우 한 200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또 물을 다루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밭농사는 물에 크게 영향 안 받는데 논농사는 물이 절대적이잖아, 그죠? 벼농사가 되면서 이제 각종 저수지라든가 이런 물 관련 시설이 엄청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수리 시설은 그 시절 청동기 시대 이후에 다 나온 것들이죠. 특히 농기구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상당히 과학적이에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땅을 갈아야 되잖아요. 가리농구의 대표적이고 가장 오래된 농기구가 따비라는 겁니다. 따비는 청동기 시대부터 사용된 농기구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농기구입니다. 농경문 청동기라는 그 의기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따비로 밭을 가는 장면의 모습이 나옵니다. 소가 들어가지 않거나 기계가 갈 수 없는 산간 오지, 섬지방 이런 데서 1980년대까지 사용된, 그러니까 2000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농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따비는
사람이 직접 발로 밟아서 하는 땅을 가는 그런 도구인데요. 날이 하나가 있는 게 있고 두 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그 지형에 따라서 돌이 많거나 흙이 많거나 나뭇가지가 있거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달리 했습니다. 그 따비 자루를 보면은 상당히 과학적이에요. 자루가 굽어진 것도 있고 좀 직선으로 된 것도 있고, 아니면 굽어진 거는 힘의 전달 방식에서 가장 힘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원리를 적용한 걸로 그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따비는 지금도 다른 외국에서도 사용된 걸로 그래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쟁기로 발전되죠. 인간의 힘으로만 갈기가 힘들다 보니까 가축의 힘을 이용해서 논밭을 갈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좀 쟁기입니다. 쟁기가 역사적으로는 대략 한 서기 500년 정도부터 시작된 걸로 기록상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 쟁기의 모양을 보면은 쟁기 소의 힘이 바로 전달되는 성애라는 것입니다. 성애. 그다음에 그 밑에 땅의 힘이 전달되는 술하는 게죠. 술. 그다음에 성애와 술을 연결하는 것을 한마루라고 해요. 한마루. 한마루에 높낮이를 조절해서 땅을 깊게 갈 것이냐, 얕게 갈 것인가, 이런 걸 지금 조절하는 기능을 하게 됐고, 그 술 끝에는 이제 보섭을 달죠. 보섭을 달아가지고 이제 땅을 갈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흙밥을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흙밥을 좌로 넘길 것이냐, 우로 넘길 것이냐, 그걸 이제 벼슬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됐고, 그 힘의 전달 원리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소의 힘이 성애를 통해서 술을 통해서 벼슬로 누수 없이 잘 전달되도록 구조가 돼 있고, 또 그 효율성을 높이는 조작은 농부들이 합니다. 농부들이 한마루에 높낮이를 조절해서 땅을 갈게 되는데, 그거는 지형의 경사도라든가 지형의 딱딱함과 좀 무른 땅 이런 거에 따라서 농부들이 조절합니다. 또 호미는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농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그 풀을 뽑는 데 쓰여진 도구죠. 몇 년 전에 아마존에서 원예 부분 톱10에 들어서 세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서양에는 한국식 호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한국식 호미를 써보니까 정말 구석구석 알뜰하게 풀도 뽑을 수 있고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만능 농기구라는 거예요. 호미는 종류가 많고 지형에 따라서 모양도 다 틀리고 해가지고 각 농가에서 각 지방에서 가장 편리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논에 사용된 논호미라는 게 있습니다. 논호미는 끝이 뾰족합니다. 그리고 이 구부러진 게 굉장히 많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논은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에 호미를 사용하려면 일단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이 뾰족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 허리가 예각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깊게 파서 당기고 풀을 제거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논호미의 특징이고, 밭호미는 뭉퉁합니다. 이 날이 뭉퉁하고 끝이 좀 둔각으로 돼 있습니다. 덜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등으로 밭을 잘 긁을 수가 있습니다. 긁어서 풀을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고, 또 거의 유일하게 왼손잡이 호미와 오른손잡이가 있는 게 호미입니다. 좀 소수자를 배려한 농기구가 호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토양에 맞는 농기구 개발해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농기구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뭐 이렇게 일설에 의하면은 140여 종의 농기구가 있었다 할 정도로 다양한 농기구가 있었던 시대가 조선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조선 이제 후기 때는 좀 더 개량된, 조금 힘을 덜 들이고도 농사 지을 수 있는 이렇게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도구들, 뭐 지렛대 원리라든가 톱니바퀴 원리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작동할 수 있는 농기구들을 많이 개발하게 된 겁니다.
또 특히 우리나라에 협동과 관련된 농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농기구들이에요. 혼자 할 수 있는 농기구보다는 2명 이상이 협동해서 할 수 있는 농기구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이라든가 배려할 수 있는 문화도 사실은 농업에서 싹튼 거예요. 이게 예를 들자면 가래라는 게 있습니다. 가래는 최소 2사람 이상이 하는 겁니다. 많게는 10명까지도 할 수 있는 도구가 가래입니다. 그 옛날 농가에서 남자애가 태어나면은 기뻐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래꾼 하나 태어났다. 가래꾼이 하나 태어났으니까 가래는 여러 사람이 잡으면 잡을수록 작업의 효율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협동할 수 있는 도구. 뭐 가래뿐만 아니라 디딜방아도 우리나라는 2인용 디딜방아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2인용 디딜방아를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발판을 2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같이 하는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공동체 문화가 발달됐고 또 거기에 일환으로 두레라는 그 어떤 공동 조직, 지금으로 하면 협동 조직이죠. 협동 조직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 것이 농촌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농업을 통해서 먹거리 생산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또 만들게 된 거죠. 그 공동체 문화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어떤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단 농업이 없었으면은 지금의 이 인류 인간 수만큼이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인구 증가에 어찌 보면 큰 기여를 한 게 사실 농업이고요. 기본적 방향이 농법 발달은 자, 힘은 덜 들이고 생산량은 늘어나고 효율성은 좋아지고 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농기구, 농법의 발달 방향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뭘 해도 너무 힘들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생산량이 변동이 없다, 이게 발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을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농기구는 기본적으로 발전되어 온 거죠. 그런데 이제 농사라는 것이 자연 환경에 의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 날씨가 너무 더워도 걱정, 추워도 걱정. 그래 자연에 의지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자연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데 영향받지 않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는 늘 인간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요즘 수경 재배를 한다든가 온실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스마트팜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다 자연의 영향으로부터 덜 받고 농사 지을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사실은 온실이라는 걸 만들었었죠. 조선시대 1450년에 산가요록이라는 농서가 있었습니다. 그 농서에서 동절양채편에 온실을 만들어서 채소를 재배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미 조선시대에 전기도 없고 비닐도 없던 시대에도 겨울철에 농사를 지을 수 없을까를 고민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전기도 있고 비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개발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흙이라든가 물을 좀 부족해도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까지 왔습니다. 그게 지금의 스마트팜이라는 이런 시대가 왔고, 또 인공지능이 탑재되는 로봇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자율 이항기 이런 거를 개발해서 더 힘 안 들이고 원격 조정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기계를 조작하지 않아도 농사 짓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 종자 개량이라든가 토양 개량 이런 걸 통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기계화로 일정 부분은 인력 감소,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다 보니까 농가의 인구가 감소될 수도 있는, 또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는 영역이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기계화가 그래도 농업의 어떤 효율성을 더 높이고 농업 생산력을 높인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은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기계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인간의 모든 영역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 고유한 영역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계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세밀한 영역, 또 인간의 좀 두뇌가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할까? 또 정형화되지 않은 영역, 이런 부분은 인간이 끝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계화가 돼도 농민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농사 지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환경보호론자들은 그 농업이 자연을 파괴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업도 환경도 보호하고 좀 더 인간 중심, 인간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농업이 먹거리 생산이다 보니까 그 먹거리를 소비하는 사람들 취향에도 맞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생산한 농산물이 건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건강한 먹거리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맛이 좋고 영양가가 좋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농약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옛날엔 건강에 대한 의식이 좀 약했을 때예요, 사실은. 지금은 건강의 바탕이 먹거리에서 비롯된다를 알고 있거든. 이게 소위 인풋, 몸의 인풋이 건강해야 되거든. 인풋이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적 인식이 자꾸 커진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그걸 다 알게 됐느냐?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보가. 유튜브 틀면 뭐 그 다음 다 나옵니다. 건강하게 뭐 늙는 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거기 보면은 이런 건강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정보가 공유되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된 거예요. 뭐 30대 이런 초반인데도 건강에 도움 안 된다 그럼 안 먹어. 식당 가더라도 건강을 먼저 생각하면서 식당을 초이스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옛날에는 그저 맛있으면 최고야. 그만큼 국민들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지금 농업도 그 트렌드에 맞게 가는 거예요. 이 소비자 취향에 따라가는 거죠. 농약 마치고 옛날 그때 90년대인가요?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이라는 우리나라 만들었어요. 그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농약 아무리 많이 쳐도 시장 유통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소비자들이 자꾸 농약 이야기하니까 국가에서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이라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 특정 농약이 얼마 성분이 이상 되면은 유통이 못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죠. 어차피 농업이라는 게 지금은 옛날엔 자가농업이잖아요. 자가농업. 우리 식구 먹으려고 농사 짓는 거예요. 우리 식구.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상업농으로 바뀌었죠. 여기 한 7, 80년 들어가지고 농업이 자기 먹는 것보다는 경제적 측면으로 많이 바뀐 거죠. 경제적 측면으로 바뀌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농약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농약 잔뜩 치가지고 생산약 막 모양 좋은 농산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파니까 자기 먹을 농사 못 짓거든. 그게 상업농 시대가 낳은 부작용이에요. 농약, 가익 농약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규제하게 된 거죠. 그 지금은 이제 친환경 인증 뭐 마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GAP도 있고 친환경을 인정할 수 있는
브랜드 그걸 많이 만들었죠. 이런 것도 하나의 소비 어떤 트렌드에 맞게 개발된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친환경 농업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농약 사용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또 풀을 제거하는 데는 대부분 제초제를 이미 써가지고 그 논밭에서 풀 자체가 잘 자라지 않도록 농지를 만든 거지요. 그래서 농약 사용이 현저하게 줄었고, 농약을 적게 치거나 안 치도 잘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을 많이 개발을 해왔고, 지금 그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또 GMO라는 것이 한때 좀 많이 화두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과연 인류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냐, 뭐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GMO가 인체에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 농산물이 나오든 뭐 농기계가 발달되든 인간 친화적이어야 되고 인류 건강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농업의 가장 본질적 기능이 먹거리 생산입니다. 그 외에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먹거리 생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업은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산업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70억, 80억 되는 인구도 농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하지만은 농업 인구도 전체 5천만 중에 5%도 되지 않는, 농업 생산량도 마찬가지고 아주 적은 비중이지만은 농업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 가치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류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생명 창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식량 생산량을 보면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그 식량 자급률이 50%가 안 되는 식량 자급률을 가지고 있고, 가축들이 먹고 있는 곡물까지 다 확대하면은 한 25% 미만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당장 수입이 전혀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1년 중에 반은 굶어야 된다는 뜻이죠. 50%가 안 되니까. 이런 식량 부족 국가입니다. 지금은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식량을 확보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국제적 환경이 악화돼서 교육이 원활하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올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의 대한민국의 발전이 농업 발전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산업화나 정보화 시대에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요즘 세대들도 우리의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서 농업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